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절 아침 인사드립니다. 오늘 1919년 3.1 만세운동이 있은 지 99주년입니다. 그러니까 100주년까지는 꼭 1년이 남은 거죠. 그래서요, 오늘 뉴스쇼에서는 3.1절을 맞아 우리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3.1절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조금 특별한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여러분, 나는 윤희상입니다. 내가 구라파에 취재하던 38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충무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잔잔한 바다, 그 푸른 물색, 그 잔잔한 조목을 스쳐가는 바람도 내한테 음악을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 음성, 작곡가 윤희상 선생의 생전 육성입니다. 상처 입은 용으로 불리던 작곡가 윤희상 선생. 독일 베를린 공원묘지에 안치되어 있던 그분의 유해가요, 얼마 전에 고향인 통영시로 돌아왔습니다. 충무, 그러니까 지금 충무가 통영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살아생전에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 땅이지만 발을 한 발자국 디디지 못했는데 유해가 되어서야 이제 돌아올 수 있었던 사연. 오늘 3.1절 첫 인터뷰 통영국제음악재단 이용민 예술기획본부장 연결해서 들어보죠. 이용민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유해가 지난 25일에 돌아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직 이장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 저희가 3월 30일 통영국제음악제 개막 날에 맞추어서 선생님을 이제 제대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막 날에 일부러 딱 맞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개막일 날 되면 경양 각지에서 많은 애호가들도 오시고 하니까 선생님 이번에 오실 때는 좀 환영받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일찍 오신 거죠. 네. 그러네요. 쓸쓸하게 혼자 돌아오셔서 이장되는 그런 것보다는 기왕이면 많은 음악 애호가들과 함께 환영 인파 속에서 돌아오시라, 이런 의미. 네, 계절도 그때는 좋아서 꽃도 많이 피고 그렇겠네요. 봄이 완연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많은 분들이 윤희상이라는 이름을 지금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도대체 윤희상 선생이 무슨 사연으로 한국 땅을, 고국 땅을 밟지 못했던 거지? 또 가물가물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또 모를 수도 있고요. 네. 왜입니까? 윤희상 선생님 이제 1917년생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특히 젊은 분들에게는 아주 오래된 이제 인물이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이분이 이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좀 꼬이기 시작된 그 동백님 사건도 요즘 젊은 분들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1967년 동백님 사건, 동베를린에 근거를 둔 간첩단이 암약하고 있다, 이렇게 된 사건이죠. 간첩 사건. 이제 정부에서도 밝혔지만 이제 상당 부분 조작된 부분이다 해서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된 양 돼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불과 몇 년 전에는 통영의 딸 신숙자 사건이라고 해서 통영의 아들 윤희상이 통영의 딸 신숙자 씨, 그 오길남 부부를 가족과 함께 속된 표현을 하면 북에 팔아먹었다, 이런 프레임으로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것 때문에 윤희상 선생님이 아주 나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동백님 사건이야 워낙 유명합니다만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게 이제 오길남 박사라고 이제 그 제독 경제학자인데요. 그분이 이제 통영 출신의 부인을 맞아서 그분이 이제 북에 전향을 해서 가셨다가 가족만 남겨두고 다시 이제 혼자서 탈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또 우리 남한에 재전향을 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 안에 이제 내용이 윤희상의 권유에 의해서 우리는 북에 갔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해체되었다.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노덕 수용소에 이제 있다. 그리고 이제 윤희상 선생을 원망하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전향한 이유는 윤희상의 어떤 꼬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적은 일종의 거군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각인이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관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윤희상 선생님은 이제 오길남과 나라는 또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간단하게. 거기는 보면 이제 한마디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오길남 씨를 제대로 만난 건 오히려 오길남 씨가 탈출하고 난 이후에 저희 가족을 좀 구해주는데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만났을 때가 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게 처음이다. 그 이전에는 한인사회에서 멀찌감치 있어 본 게 다다. 이런 부분인데 예.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셔 계시고 또 한 분 아직 살아 계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살아계신 분 목소리가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좀 일방적으로 이야기가 돌면서 윤희상 선생이 또 이념의 희생양이랄까요? 뭐 그런 식으로 또 매도가 되고 있군요. 예.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몇 해 전에 그래서 이제 사자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일종의 홀딩이 돼가지고 사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희상 선생 유족들이 이 오길남 씨에 대해서 오길남 박사에 대해서 또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는데 그렇습니다. 보류가 됐어요? 그냥 보류돼 있는 상태고 뭐 특별하게 이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돌아오시긴 돌아오시는데 또 약간 심란한 상태에서 마음이 좀 찜찜한 상태에서 돌아오시는 거네요, 윤희상 선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인터넷에 그 보도를 보고 밑에 댓글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적어도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군요. 예, 윤희상 선생. 어쨌든 분명한 건 남북의 어떤 체제 경쟁이랄까요? 체제 경쟁이 극에 달하던 때에 둘 사이를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힘썼던 상징적인 인물?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도 왔다 갔다 하고 음악을 가지고 교류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간첩으로 찍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뭐 북하고 인연이 됐던 건 아닐 테고 63년도에 방북을 했죠, 처음에. 이게 이제 67년도에 이제 간첩단 사건이 되게 되는 계기인데, 간첩 행위를 하러 간 건 아니고, 그 당시는 또 지금하고는 또 국내외 상황이 다 달랐을 테고, 그렇죠. 또 선생님 계셨던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가진 상징성도 있습니다. 거기가 또 분단 도시였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고구려 강서대묘, 사신도라는 그림에 이제 선생님이 상당히 작품이 화두였기 때문에, 그걸 좀 보러 가시고 또 통영의 친구 최상환이라는 친구가 그분을 월북을 하셨죠. 그래서 그 활동을 평양에서 하고 있다 해서 친구도 만날 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 고구려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에 관심이 있어서도 그렇고 친구도 만날 겸 겸사겸사 북한에 갔던 건데 그렇습니다. 마침 그때 사실은 공안 사건이 좀 필요했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여기 뭐 그때 부정 선거를 좀 덮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간첩으로 간 몰린 건 거예요. 사실이지만 뭐 그때는 국가도 미성숙했고 뭐 해외 나가는 것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여기서 2년 동안 복역을 하고 국제사회 구매운동에 힘입어서 이제 결국 망명의 길을 걷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남도 북도 다 내 조국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남한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북을 간 것이고 북에 가서 전향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방문을 해서 뭐 음악회 같은 거 같이 의논하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이제 현실 참여적인 곡을 좀 씁니다. 광주의 영혼이라든지 화염 속의 천사라든지 이런 곡들을. 그러니까 또 좀 불편해지는 거죠. 또 좀 우리 보수적인 분들은 또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문민정부 들어와서 YS가 청원을 해서 들어올 뻔하셨죠. 그때는 남북 합동음악회를 선생님이 직접 기획하시고 통일이랄까 화해에 기여하시려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유감 표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뜻이 전달되어서 거의 공항까지 오셨다가 이게 뭐 말을 좀 잘못하면 내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 도로 돌아가셔서 일본까지 오셔가지고 통영 앞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육성도 남기시고 그랬죠. 그 이듬해 돌아가시게 되신 거죠. 제가 듣기로는 그 벽에 윤희상 선생의 집 벽에 통영 앞바다 사진이 붙어 있었다.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그 사진을 매일 바라보셨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제가 그 유품을 이제 가지러 2009년 연말부터 제가 독일을 갔었는데 그 침실 침대 머리맡에 딱 그게 이렇게 있으시더라고. 한 60년대 초반 정도 되는 통영 풍경이. 끝내는 못 보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앞바다를. 그렇습니다. 끝내는. 자,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분단의 희생양이고 이념의 희생양.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서양 현대 음악사에서 윤희상 선생의 위치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뭐 많은 수식어들이 있으신데 사실은 우리가 음악 시간에 네. 학교 음악 시간에 보면 무슨 뭐 바로크, 고전 시대, 낭만 시대, 국민악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죠. 그 20세기를 이제 현대음악 시대라고 하면 네. 20세기 이제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점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각계격파를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동양의 어떤 음악적인 어법을 서양 어법과 접목시켜서 어떻게 보면 뭐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이점으로 대접받지는 못하지만 예. 그 누구도 지금 20세기의 이점으로 지금 현재 인정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의 하나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20세기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서양 음악에 동양 음악을 접목시켜서 뭐 이즘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즘 직전까지를 완성한 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작가라는 게 돌아가시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분 작품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위상이.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세계적인 20세기 작곡가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는 분이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서양에 있는 분들도 살아계실 때 20세기 현존하는 5대 작곡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데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음악가를 음악가로 제대로 평가하고 조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도 아까울 판에 소모적인 논쟁에 이렇게 휘말리게 하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너무 시대착오적이지 않은가. 정말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깝네요. 네. 돌아가시고 나서까지 이런 이념 갈등의 희생양으로 계속 삼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제 고향으로 돌아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제대로 자리를 잡으시게 됩니다. 3월 30일 음악제와 함께 윤희상 선생을 기리는 무대와 함께 펼쳐지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날은 독일의 보쿰 심포니가 예. 저희 개막 공연을 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선생님하고 통영국제음악제 2018 개막 공연이 있는데 그날 레파토가 이제 또 광주의 영혼이거든요. 윤희상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준비되어 있는데 오전에 이제 입장을 하고 예. 오후 2시쯤부터 그 일반인에게 개방을 해서 추모하실 분들은 와서 추모하시고 그렇군요. 나머지는 이제 한 열흘 정도 그 음악 바다에 풍덩 빠지시면서 또 추모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모도 하고 윤희상 선생 곡도 듣고 윤희상 선생 아닌 분들의 곡도 다 연주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통영 제가 25개 공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다양한 공연들, 뭐 바로크 시대부터 우리 현대음악까지 또 우리 전통음악들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겸사겸사 3월 30일부터 열흘 동안 펼쳐지는 그 통영음악축제 여러분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3.1절 하는 뜻깊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 이용민 예술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1절 아침에 뵈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요? 네, 뭐가요? 제가 달라 보이나요? 오늘 뭔가 약간 결연해 보이는 느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다 독립운동의 후손 아닙니까? 예, 그렇죠. 따지고 보자면.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올해가 이 100주년에서 딱 1년 빠지는 맞아요. 99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좀 준비 잘해서 내년에 100주년 때는 정말 의미 있는 행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행간 오늘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서울광장 꿈새김판에 3.1절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글귀가 내걸렸습니다. 서울광장에? 네. 작년 12월 작고한 위안부 피해자 고 송신도 할머니가 생전에 한 말씀인데요. 내 마음은 지지 않아. 이런 글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그 글귀가 내걸렸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 운동이 지금 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행간은 미투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지금 우리 사회에 퍼지는 미투 운동이나 다 성폭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뭐 전시냐 평시냐, 국가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냐, 아니면 한 개인이 범죄냐,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성폭력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엊그제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 여성을 집단 학살한 사실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이 옥새짓이라고 하죠. 끝까지 싸우다가 안 되면 집단 자결하라 이렇게 해서 내리는 명령인데요. 이게 1944년 중국에 있는 일본 군한테 내려진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억울하게 끌려갔던 조선인 위안부들한테도 이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진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서울시가 3.1절을 기념해서 개최한 컨퍼런스에 공개한 거죠? 네네 맞아요. 예. 서울대 연구팀이 발굴한 사진입니다.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를 학살하고 매장도 안 했어요. 네. 그냥 산 비탈 구덩이 같은 데다가 네. 이게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대여섯 구, 시신 대여섯 구를 그거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진에 공개된 건 그 정도죠. 네, 굉장히 처참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죠. 다 발가벗겨진 채 쓰레기 더미처럼 그냥 막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그 지시를 조선인 위안부들이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집단 자결을 하라고 했는데 네. 아니 우리 조선인 위안부 끌려간 그렇죠. 사람들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학살을 했다는 얘기는 강제 동원했다는 얘기고, 일종의 군대의 한 부분처럼 취급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군이 강제 동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논리를 반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세기 전에 벌써 반세기잖아요. 반세기 전에 발생한 일본군의 이 전시 성폭력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고 있는 미투 캠페인하고 이 두 가지 뉴스의 행간에도 뭐가 숨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한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이 있었다입니다. 한 피해자의?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불고 있는 미투 캠페인, 미투 바람은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고발 때문에 시작이 됐잖아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촉발됐죠. 물론 이제 한국 사회 성폭력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두 다 나서서 나도 이 피해를 당했다고 이렇게 연이어 피해자들이 고발을 하고 나서는 것은 결국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말기인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행위거든요. 네. 근데 해방된 지 무려 46년이나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 8월 14일 이 김학순 할머니가 내가 바로 그 피해자다. 그렇죠. 이러면서 대중 앞에 나섰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용기 있는 목소리가 아주 큰 울림을 만들어냈고요. 네. 그다음에 293명의 생존자들도 나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등등에서 이 국경을 넘어서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입은 여성들, 피해를 입은 분들이 나도 그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당시로 보면은 미투 운동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투네요, 정말. 네네. 제가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인터뷰 여러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분들 말씀이 이 김학순 할머니 나서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까봐 너무나 두렵고 이 과거는 숨기고 평생을 가야 하는 몸이 더럽혀진 죄인 이런 느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용기를 내면서 이게 공론화되면서 이건 죄가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피해를 당한 거구나.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가 방송에서 인터뷰했던 거하고 맥락이 거의 비슷한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똑같이 그런 것들을 겪고 또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누군가가 앞서서 나섰을 때 이런 식으로 미투 운동처럼 번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행간,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발부터 시작됐다.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용서는 오직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입니다. 용서는? 네. 그러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본과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고 하면서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있는데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일본은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만약에 전 세계에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지만 우리가 그 피해, 그것을 보상해 주겠습니다라고 나선다거나 이렇게 쓰면 또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데 근데 또 이상하게 배상금은 줬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한 일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찌됐든 피해를 받았다고 하니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게 됐다. 이거 먹고 털자. 예. 이걸로 퉁치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밖에 할머님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미투 운동도 사실은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뭐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활동을 접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피해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을 가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진해서 사과를 한 최일아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성추행 사과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타나니까 나 저 사람은 모르겠다. 근데 그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사실은 사과를 먼저 했었어야 될 문제인 거죠. 근데 공개적으로 내가 사과합니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앞서서 사과하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서지도 않았는데 면피성 자백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폭력 사실 자백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긴 한데요. 그렇지만 용서는 오직 피해자만이 먼저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자백을 하려면 진정성 있게 제대로 하란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진심 어린 사과, 안 피해자한테 된다. 대한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미투 운동과 3.1절에 바라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두 사안의 공통점 마지막 행간 갑니다. 마지막 행간은 2차, 3차 피해와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다입니다. 음모론. 네. 2차, 3차 피해. 위안부 피해 사실이 고발되고 난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 특히 보수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 역사 바로 세기 문제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거기도 한데요. 자발적으로 갔다.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간 거 아니냐. 마치 해픈 여자 취급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돈 받고 성매매해놓고 왜 피해자인 척하느냐, 뭐 이런 식의 주장도 했었고.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주장인데 처음에는 여러분 이런 주장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 교수가 네. 저 책을 발간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비슷한 톤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뭐 2심까지 가서 지금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영 검사, 폭로한 직후에 어떤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왔냐면요. 이것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기도 한데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일 같다. 뭐 성격이 모나서 좋아하는 동료 검사가 별로 없다. 사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얘기가 일종의 음모론 같은 게 검찰 내부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는 성추행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이 부분인데 인성이 어떠니, 성격이 모나서 뭐 친구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가 거기서 왜. 능력이 안 좋니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사실은 언론도 좀 반성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디 없나, 피해자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들을 보인 거라 아니면 피해자의 고백을 여과 없이 선정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오히려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취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준다 그럽니다.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했어요? 더 센 거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피해자가 이게 지금 뭐지?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야죠. 그럼요. 그걸 가지고 막 뭐가 없냐 이런 식으로 취재하는 것은 진짜 폭력적인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누구의 공작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까지 지금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안부 강제동원과 미투 운동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논쟁에 끼어들 틈이 없고 그래서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두 사안의 공통점은 오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역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어요.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투 운동 물론이고요. 그리고 폭로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그다음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점도 그렇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 오늘 3.1절 맞이 행간 잘 짚어주셨어요. 제가 아까 3.1절에 결연하게 오신 것 같다고 했는데 주제도 상당히 결연했습니다. 앞으로도 결연하게 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환 씨. 행간이었습니다. 3.1절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옵니다. 2부에서는요. 임시정부 얘기 그리고 탐정 손수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는 3.1절을 맞아서 좀 특별한 특집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 해에 3.1 만세운동 한 달 뒤쯤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죠. 사실은 임시정부, 우리 대한민국의 국호를 처음 쓰기 시작한
아주 귀중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얼마나 기념하고 있나요? 심지어 변변한 기념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시정부에 대해 오늘 첫 순서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 이종찬 위원장 만나보고요. 목요일의 코너 탐정 손수호에서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역사, 친일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 문제 왜 못하고 있는 건가? 지금 친일파들은 어디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건가? 그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끝으로요. 친일파들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정작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후손들을 돕기 위해 나선 청년들이 있답니다. 그냥 돕는 게 아니라 특별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3.1절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오늘 제99주년 3.1절. 올 3.1절이 더 뜻깊은 이유는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1년 앞에 두고 있어서죠. 여러분 근데 독립기념관은 천안에 크게 있는데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장소는 혹시 보신 적 없으시죠? 우리 정부가요. 임시정부 100주년을 앞두고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이미 2004년부터 이 임정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꾸준히 애써오신 분이세요. 이종찬 선생이 맡으셨습니다. 오늘 위원장을 직접 모셔보죠. 임정기념관 건립위 이종찬 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요. 예, 여기까지 걸음해 주셨어요. 독립운동가의 자손이시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에게 이 3.1절은 더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자연히 그렇게 되죠. 그쵸? 왜냐하면 제가 낳기를 상해에서 낳았거든요. 상해에서 그럼 독립운동을 아버님이 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다 망명 가셔서 예. 낳기 때문에 3.1절이라든가 또 임시정부 이렇게 되면 그저 좀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조금 더 뜨겁다고 그럴까 그런 게 있겠어요. 울컥하는 게 있어요. 예. 임정수립일, 3.1절, 8.15 다 이런 날들. 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은 3.1절 독립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3.1절, 오늘 3.1절과 임시정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데 그 임정수립이 벌써 100년 된 거예요. 1919년이니까 꼭 금년이 100년이고 내년이면 100주년이 되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임시정부 기념관도 좀 짓자 이런 얘기는 일찌감치 나왔잖아요. 사실은 말이죠. 예. 1945년 광복되고서 임시정부였던 모든 분들이 다 국내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때 짓자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45년부터 짓자고 한 게 여태 안 지어진 거예요? 뭐 6.25 사변이 돼서 전쟁도 나고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 격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엄두를 못 냈다는데 사실은 최근으로 말하면은 1990년 중국과 이게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이미 거기 임시정부 있었던 곳이 5군데 6군데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다 복원을 해요. 중국이? 예. 복원을 해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막상 이게 본가인 우리는 임시정부 기념관이 없단 말이죠. 아니 임시정부 기념관만 없는 게 아니고요.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사업 자체가 큰 후원 지원을 못 받고 상당히 어려움 많으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차츰 이제 본궤도에 오르는 건데 시작은 아주 구체적인 시작은 2004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가 결성이 됐어요. 결성이 된 게 2004년입니까? 회장님이라는 분이 그 말하자면 임시정부의 남은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양반도 점점 이제 말하자면 연세가 들어가니까 조금 초조해서 2004년에 이걸 설립을 해서 임시정부 기념관만은 짓고 내가 이제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정부에서 결성해서 하면은 우리가 지원해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받고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일단 아무것도 없어도 일단 만들고 뭔가 해보자라고? 약속 없었어요. 후자예요? 예. 그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신의 이제 돈을 좀 다 내고 또 회원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결성을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한 10년 끌어왔어요. 이게 2015년에
마침 상해에 있는 임정기념관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를 갔었어요. 재개관하는 그 테이프 카팅으로. 기억납니다. 그 장면. 기억나요. 생각나시죠? 그랬는데 그 무렵에서 노혁명가들이 우리 죽기 전에 임정기념관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땅에도 우리 땅에 그러니까 내 지척에도 좀 임정기념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열망이 그냥 언론에 막 부각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건 뭐 비화입니다마는 이병기 비서실장을 찾아갔어요. 그때가 2015년입니다. 2019년까지 4년 남았다. 지금 짓기 시작해도 아주 빠듯하다. 그러니 이 사업을 시작합시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일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를 보고 그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이제 2015년에 이제 막 건립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민간인입니다. 예산이 좀 그럼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민간인이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훈처에다가 법인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무슨 건국절 국정교과서 문제 뭔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작이 임시정부부터냐 아니면 48년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부터냐 요게 이제 건국절 그게 논란인데 나니까 괜히 임정기념관을 짓게 되면은 그 논리가 좀 약해질까 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거부를 하고 심지어 제가 개인적으로 국회에 쫓아다니면서 임정기념관을 이제 짓자 또 100주년 사업을 하자. 그래서 100주년 사업으로 예산을 사실은 말하자면 정부에서 예산 신청을 안 했는데 국회에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해서 10억을 배정을 했어요. 그럼 그걸로 지으면 그런데 그게 16년 예산 아닙니까? 15년 시작했으니까 16년 예산에서 정부에서 딱 2천만 원만 쓰고 9억 8천을 반납해 버렸습니다. 보훈처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걸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보훈처가 확보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줬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실행을 하는 건데 2천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일종의. 사실은 10억도 넉넉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거 기초 작업하는 정도의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예산인데 계획을 세우려면은 그것도 좀 빠듯한데 그나마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기가 차서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국회에 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 장관 하는 분이 그 당시에 예산결산위원장인데 김현미 장관이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올려달라. 그리고 사정해서 2016년에 다시 예산 10억을 또 올려놨어요. 그게 지금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예산을 쓰기 시작했어요. 2017년 5월이 돼서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임시정부 기념관을 지면서 이건 어떤 정권, 어떤 진영의 논리가 아닙니다. 임시정부라는 것 자체가 물론이죠. 통합의 논리입니다. 물론이죠. 모든 사상과 이념과 세대와 지역과 뭐 성별과 이런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것이 임시정부의 정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시정부 기념관을 짓는다 그래서 어떤 진영 논리로 안 갑니다. 거긴 이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이 있던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여기서도 못 받아들이고 북한에서도 숙청당한 분까지도 임시정부에 참여를 했으면은 그분도 어떻게 여기다가 그분은 남쪽에서도 버리고 북쪽에서도 버리면 그 영혼은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그분의 월북을 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우리가 교과서에도 이름 다 빠진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북한에서도 지금 김일성 정권에 무슨 기여를 했으면 몰라도 그분이 거기서 아주 무참하게 추청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그런 분들이 저 임시정부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의 영혼도 우리가 담아줘야 이게 통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파로 또 떠나고 이념도 떠나고 모든 진영 논리로부터 떠나서 순수하게 그냥 그래서 임시정부.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이화장에 이승만 대통령 아드님이신 이인수 박사를 찾아가서 이제는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자. 예, 전 저 안창호 선생이 하는 기념사업에도 찾아가서 예, 진영 예. 논리에 빠지지 말자. 다 들어와서 우리 같이 짓자. 그래서 지금 그것은 콘센서스가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지원도 네. 좀 넉넉히 받으시고요. 예. 이제는 예. 자 이제 이쯤에서 아마 좀 어린 친구들, 10대 친구들이 오늘 많이 들을 거거든요. 예. 궁금해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니 임시정부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지키자고 만든 아주 귀한 건데 왜 과거 정부들은 임시정부를 부정하려고 했나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건국절과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언제 생겼습니까? 1919년입니다. 그렇죠.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정부. 상해에 모였던 예. 29분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국호를 뭐를 짓겠느냐 했을 때 대한제국의 제자를 제국 시대는 이제 끝났다. 예. 이제 민주공화정이 시작된다. 민주공화정이라는 뜻에서 민자를 넣어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 우리 대한민국은 100년입니다. 예? 그게 임시정부든 또는 대한민국의 정식 정부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지금 100년 됐어요. 그걸 부정할 수는 그건 없다. 부정하지 말자. 그걸 부정하지 그러니까 말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100주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 대한민국의 100년이요. 예. 독립선언의 100년이다. 이게 따놓은 얘기 아니라 이게 이어지는 거다. 말하자면 독립선언의 정신을 대한민국이라는 그릇에다가 담아서 예. 지켜온 것이 100년이 됐다. 예. 이런 뜻으로 역사를 해석하면 조금 더 저는 뭐 차고 날 것이 없다고. 좀 유연하게 보자라는 말씀이신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거 갖고선 너무나 갈등하지 말고. 갈등이 일으킬 소지가 없어요. 일으키지 말자 이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48년에 주장하는 사람에게 제가 반문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대한민국이 없었느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없었다. 그러면 그는 공간이 역사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임정기념관 건립위의 이종찬 위원장 지금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3.1운동 하면은 위원장님 태극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요즘 태극기 하면요. 요즘 태극기 하면 그 이른바 태극기 집회, 태극기 부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분들의 전유물처럼 이게 좀 이렇게 인식이 되는 면이 있어요. 이거 보면서는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극기는 말이죠. 예. 저 윤봉길 의사도 태극기를 앞에다 걸고서 선서를 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태극기는 그렇게 오염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태극기는 우리 나라의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거긴 진영 논리가 없어요. 좌파 우파가 없어요. 다 태극기를 숭상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금 요새 희극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코미디 같은 거요? 예. 아니 태극기를 들고 나온 분 그래서 좀 이해하려고 그래요. 저거는 좀 진하게 좀 나라를 갖다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 거기 성조기는 왜 나오고? 아니 근데 더 한층 나가서 어떤 분은 또 이스라엘 국기까지 가지고 나오는데 이건 이스라엘 국기도 보셨어요? 저는 이스라엘 국기는 못 봤는데. 이스라엘 국기 나왔어요. 이스라엘 국기는 거기 왜 나와요? 아니 그건 왜 그러냐면 무슨 아마 교회에 있는 분들이 옛날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완전히 뭔가 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희극은 하지 말자. 이건 박근혜를 전 대통령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위한 것도 아니다. 무슨 애국의 그 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지 전 생각해서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코미디 소리 듣는데 이건 웃음거리를 만드는 거는 당신들 자신을 위해서도 안 좋다. 난 그렇게 충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가서 자신의 뜻을 펴되 거기에 태극기 들고 가서 태극기 부대, 태극기 집회 이런 말은 좀 쓰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자. 이것을 제가 권고하고 싶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고 지난해에 독립기념관장, 전 독립기념관장 이분도 역시 독립운동 후손이죠. 김사뭉 선생도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극기를 어떤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임시정부 기념관 언제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좀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내년이면 이제 딱 10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이왕이면 내년에 오픈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2019년 4월에 예. 준공이 돼서 예. 테이프를 카팅하고 문을 열면서 그 광명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 장면을 제가 사실은 연출하고 싶은데 예. 아시다시피 2년간 허송을 했습니다.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건물이라는 것은 다 아다시피 그렇다고 날림으로 질 수는 그건 없잖아요. 그건 안 돼. 이게 100년, 1000년간을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기념비적인 건물인데 예. 그러려면 지금 아주 탄탄한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그러니까 작업이? 서대문 교도소 있죠. 서대문 형무소 그 예. 옆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 장소가? 옆에 예. 이렇게 언덕바지 위로 올라가면 예. 옛날에 서대문 의회 자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라가 보면은. 근데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 작년 2월에 그 서대문 의회를 다른 데로 보내고 그 땅을 내놨어요. 지금 그럼 뭐 땅 기초 작업은 됐습니까? 아니면 그것부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박원순 시장은 빨리 서둘기 위해서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왕이면은 100년간이고 1000년간의 건물을 짓자. 그래서 저도 늦더라도 짓자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2019년은 좀 어렵겠고 2020년에 우리가 지금 목표로 두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장님 사실은 지금 연세가 80 넘으셨어요. 예. 건강하셔야겠어요. 내가 요 건물만은 끝내고 그 의미가 아니고 예. 앞으로도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기념관문 열고 나서도.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념관은 통합의 논리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임정 정신은 뭐냐? 자주입니다. 자주. 우리는 자주국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자주입니다. 그다음엔 통합입니다. 예. 그다음엔 뭐냐? 우리 저 선언서를 보면요. 참 우리 선열들이 위대합니다. 전부 세계 평화를 기여한다. 세계 평화까지. 공존 공영한다. 이것을 표방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헐뜯거나 다른 나라에 대해 복수하겠다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그다음엔 뭐냐? 우리 1919년부터 임금의 나라를 4000년간 계속했어요. 그렇죠. 1919년부터 이제 백성의 나라로 갔습니다. 예. 국민 주권 시대가 왔다 이게요. 그래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임정 정신은 자주고 통합이고 평화고 민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충칭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길래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100년을 끝내고 새로운 100년을 선언하는 이게 한 세기에 한 번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이번 3.1절에 대통령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아마 내년이 이제 100주년이니까 금년에는 이제 하나 예고편으로 그렇죠. 뭔가 좀 기대를 좀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이종찬 위원장님 오늘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았고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일들을 앞으로의 100년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네. 오늘 보니까 아주 건강하십니다. 2020년 일단 임시정부 기념관부터 멋지게 문 여는 그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의 이종찬 위원장이었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휴일이잖아요, 오늘. 네. 공휴일에는 뭐 하세요? 사무실은 쉬는 날이실 테고. 저만 일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이 다 일하죠. 평생의 일이에요, 손수호 변호사는. 3.1절에는
더 여유롭게 일할 수 있죠. 어쨌든 일. 네. 어쨌든 할 때예요 지금. 저녁이 있는 삶을 좀 누리시기를 언젠가는 손수호 변호사도. 저녁도 여유 있게 먹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굉장히 만족하는 삶을 사시네요. 긍정적인 삶. 지금은 아직은 일할 때죠. 네. 감사히 일해야죠. 정말 부지런한. 네, 손탐정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3.1절에도 함께하는 탐정 손수호. 오늘 주제를 좀 어떻게 3.1절과 관련된 걸 가져오셨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광복절을 앞두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사라지도록 하겠다. 저도 기억납니다. 이 말. 네, 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해야 할 정도라면 실제로 친일파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오늘 대표적인 친일파들과 그 후손들의 삶을 살펴보고 지금 시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혹시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친일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산다. 이거 뭔가 문제 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다 어렵게 살고 뭐 병을 앓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어떻게 사는지는 그러고 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그걸 취재해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손탐정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인물 누굽니까? 네, 첫 번째 매국노 중에서도 최고 매국노 이완용. 이완용 빼고는 매국노 설명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매국노죠. 재미있는 일도 있어요.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 아시죠? 독립신문. 네, 독립신문을 발행했는데 1897년 11월 11일자 독립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완용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권을 외국에 넘겨주는 것에 반대했다. 이완용은 대안에 몇째 아니 가는 재상이다. 독립신문이 이완용의 애국심을 칭찬한 겁니다. 또 독립신문이 이완용은 우리 이권을 외국에 넘겨주는 걸 반대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완용이요. 조선의 4대 명필로 불릴 정도로 재주가 뛰어났고 또 독립문을 세우는데 가장 많은 돈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독립문 현판의 글씨가 이완용 글씨라는 설이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독립신문이 가짜뉴스를 썼을 리는 없고. 네, 그렇죠. 한때는 존경받는 애국자가 맞았다는 얘기네요. 명망 있는 지식인이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애국은 정말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지금의 외무부 장관 격인 외무대신으로 일하면서 외국에 이권을 넘겨줍니다. 그 대가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협회에서도 제명됐어요. 그 후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참패하는 걸 보고 본격적인 친일 행보를 시작합니다. 1905년 을사안등기약, 1910년 한일병탄까지 주도하면서요. 나라 팔아먹은 대가로 일제로부터 돈을 아주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돈과 명예 다 챙긴 거예요. 네, 그 돈으로 땅을 사서 되파는 방식, 딱 부동산 투기죠. 그러네요. 이걸 통해서 경성 최고의 현금 부자가 되었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때 여의도 면적의 8배 가까운 땅을 소유했고 개인이? 네, 전국에 이완용 땅 없는 곳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파악된 현금 자산만 또 2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가치로는 600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손에 들고 있는 것만 600억 원. 땅은 여의도 면적의 8배. 그렇죠. 이완용 땅을 밟지 않고는 전국을 다닐 수 없다라고 할 정도. 네, 그렇습니다. 정말 나라 팔아서 자신은 떵떵거리고 산 거네요. 권력과 부를 다 이제 손에 쥐고 누리다가 69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해방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69세면은 지금 69세면 빨리 사망한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는 69세면 장수 누린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네, 그럼요. 게다가 해방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죽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 죽고 그 많은 재산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완용 일가가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98%를 해방 전에 팔아치웠습니다. 이것도 또 이게 돈에 뭔가 이제가 밝았네요. 그래요. 네, 일단 이렇게 현금화가 됐기 때문에요. 그 후에 어디로 재산이 흘러갔는지 파악하기 참 어려운데요. 그러네요. 또 1992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완용의 후손들이 서울 부가연동에 있는 땅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호 제기를 했고요. 거기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30억 원에 바로 팔아서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재산을 해방 후에 환수하기는커녕 친일파 후손한테 땅을 되찾아준 셈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했죠. 그리고 서명운동, 이완용 재산 몰수하자라는 서명운동도 있었고요. 이걸 계기로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국가가 환수한 이완용 일가의 땅은 1900제곱미터, 약 3,300평에 불과했는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이게 재산의 땅이? 이완용이 가지고 있던 전체 땅의 0.05%.
아주 극히 일부인 거죠. 0.05%? 네. 0.5도 아니고 0.05%. 와. 나머지 친일 재산은 아직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안전하게 후손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친일 행위로 만든 재산이 버젓이 대물림이 되고 심지어는 더 얻겠다고 네. 재산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벌인다니 기막힌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완용. 다음 인물은 누굽니까? 두 번째, 탐관오리의 대명사 민영휘. 민형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과서 여러분 기억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인물입니까? 1852년 서울생이고요. 이제 당시에 민씨 일족이 실권을 잡고 아주 기세등등했습니다. 예. 또 민영휘의 아버지가 민두호라는 사람인데요. 민도 역시 이 민씨 세도를 이용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모은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붙은 별명이 당시에 쇠갈고리. 네, 민시성을 가진 쇠갈고리죠. 굉장히 직접적인 별명이네요. 사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네. 생각하시는 그 사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네. 민영휘 역시 민초들을 착취해서 재산을 모았는데요. 1930년대에 조선 최고갑부 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예. 또 명성황후의 눈에 들어서 주요 관직에 올랐는데 이게 1894년 가보농민 전쟁에서는 청나라에 진압군 파견을 요청하는 친청파였어요. 예. 그러다 경술국지 직후에는 또 일제에 부역하기 시작하거든요. 친일파가 되고.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이랬다 저랬다.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네. 또 아부에도 탁월했습니다. 평안도 관찰사 시절에요. 말로만 듣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고종에게 선물을 하고요. 이제 광성의숙이라는 학교를 세워요. 예. 그러자 고종이 휘문의숙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내려줄 정도로 총애를 받았죠. 그 이 휘문의숙이 지금 휘문고등학교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휘문의숙 교정에다가요. 자기가 스스로 죽기도 전에 동상을 세웠는데 이게 예. 우리나라 근대기 최초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동상이 민영휘 동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그 동상이요. 다른 동상들은 이제 전쟁 물자로 다 공출되고 파괴됐지만 예. 이 민영휘의 동상만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민영휘 이 사람도 누릴 거 다 누리다가 해방 전에 죽었다면서요.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해방 10년 전인 1935년에 사망했는데요. 예. 이렇게 아주 위세를 떨치던 민영휘가 죽었는데도 이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장례를 아주 초라하게 치러서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래 후손들 어떻게 지내요? 민영휘 후손들. 네, 민영휘가 친일로 얻은 권세와 재산이요. 3대도 아니고 4대까지 문제없이 내려갔는데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휘문중학교, 휘문고등학교. 예, 지금 그러니까 휘문중고등학교는요. 서울 대치동. 네. 정말 금싸라기 땅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풍문여고도 후에 설립을 하고요. 또 손자 민병도는 제1은행장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습니다. 예. 또 춘천에 있는 남이섬 유원지를 사서 아들에게 물려줬는데요. 지금 이 남이섬 유원지는요. 연매출 300억 원대, 순이익이 8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즐기는 그 남이섬, 그러니까 네. 막 집트랙도 타고 가면은 타조도 있고 한 그 남이섬 유원지가 민영휘 자손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짜 자산인 거죠. 그렇군요. 네. 또 자손들 상당수가요. 미국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를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 우리나라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또 후손들끼리 또 종로 한복판에 노른자위 부동산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이기도 했죠. 자, 그러니까 이 2007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가 네. 이 민영휘로부터 대물림된 재산, 그러니까 친일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로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후손들이 재산을 다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바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재산 환수 작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환수 못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환수 작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그러니까 친일 재산인 걸 뻔히 아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려온 건지를 알면서도 환수할 길은 없는 상황. 뭐 국민들 들으면서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완용, 민영휘 거쳤습니다. 다음은 누굽니까? 세 번째, 자발적 창씨 개명자 1호 노다대감. 노다대감이란 이름은 저는 생소하네요. 누구예요? 네, 이완용과 쌍벽을 이루는 민족 반역자 바로 송병준입니다. 송병준 이름이 노다대감이었어요? 노다헤이치로라는 일본 이름으로 스스로 개명을 한 건데요. 예. 조선 말기의 무관이자 정치인이죠. 또 정미 7적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렇죠.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도 지냈고 예. 나중에 일제로부터 백작자기까지 받습니다. 특히 송병준이요. 일본 총리와 히로부미를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요? 직접 가서요. 1억 5천만 엔을 주면 조선을 팔아 넘기겠다. 그 돈으로 이렇게 넓은 조선 땅과 2천만 명을 넘는 조선인을 일본 손에 넣고 세금 받을 수 있지 않냐?
이건 정말 절대로 비싼 게 아니다. 예. 믿기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야사가 아니고 네. 진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정식 기록으로 남아 있는 그런 정사입니다. 네. 진짜 매국노네. 매국노 중에 매국노네요. 송병준도. 그렇습니다. 이제 민영환 집안의 식객으로 있다가 무과에 합격했는데 예.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되면서 일본 무역회사와 합작해서 부산에 상점을 차립니다. 이게 친일 합작 기업 1호로 볼 수 있겠고요. 당시에 군중들이 분노해서요. 이 상점을 때려 부수기도 했어요. 그래요. 그 후에 일제 지시에 따라서 일진회를 만들고 조선인들이 일본의 지배를 원한다라는 여론 조작까지 합니다. 조선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일본이 지배해주는 거다. 그렇죠. 여론 조작을 한 거죠. 또 매국의 대가로 백작자기 이분은 물론 거액의 은사금을 받아 챙기는데요. 예. 이제 고종은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대신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또 국채보상운동 방해 공작까지 합니다. 또 민영환이 자신을 돌봐줬는데요. 이제 국권 피탈로 상심하고 자결했죠. 예. 가족도 남고 재산도 남았는데 이 남은 가족들을 협박해서 그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요. 뭐 은인이든 친구든 가릴 거 없이 주변 사람들의 재산과 토지를 빼앗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 지금도 이제 송병준 일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전국에 수천만 평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그렇군요. 이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삽니까?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이 송종헌이에요. 예. 당시에 전국적인 세도가로 행세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해방이 되고 용인의 대저택 또 이제 전답을 급히 처분하고 서울로 피신했다가 반민특위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던 중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송병준의 아들 중에 하나 송준헌은 네. 반민특위 조사 중 사망. 네, 송종헌. 예.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송병준의 손자인 송돈호가 등장합니다. 예. 이제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1990년대부터 자신의 할아버지인 송병준 토지를 찾는 그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옥중에서 사망을 하니까 뭔가 토지가 어딘가 막 있긴 있는데 네. 뭔가 부정확하게 넘어왔을 수도 있겠네요, 자손한테.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거를 되찾는 소송을 했군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토지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되고 또 실제로 사기극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예. 당시에 문제됐던 땅이요. 서울 상암동에 60만 평, 인천 부평에 30만 평, 또 강원도에도 200만 평. 토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요. 이게 송병준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이죠. 예. 그런데 이걸 송돈호, 손자가 바로 찾아가면은 또 문제가 생기니까 중간에 한 단계 하나를 거칩니다. 어떻게 거쳐요? 네, 중간에 브로커와 이 후손들이 짜고요. 기부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단체에게 기증하는 그런 그 서류를 만드는데요. 즉 기부를 받은 단체가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결국은 그렇게 단체가 땅을 찾은 다음에 송돈호와 브로커가 반반씩 나누는 소송이었죠.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어떤 단체 A라는 어떤 자선 단체에다가 기증하는 식으로 해서 명의를 바꿔놓고 기증 단체가 국가가 내놓어 하니까 아니 나 지금 이거 기증받은 건데 내가 왜 내놔야 됩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반반씩 나눠 가졌다는 거군요. 실무에서는 이걸 이제 원쿠션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방법이 또 있군요.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이게 언론 취재로 들통났어요. 그러자 이제 손자 송돈호가요. 국가에 땅을 헌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헌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거짓이었고요. 실제로는 이제 송돈호의 배다른 형 송준호가 국회 찾아가서 이제 국가 헌납 동의서를 작성을 했어요. 97년에. 하지만 송돈호는 몰래 숨어서 땅 찾기 소송을 계속합니다. 2002년에 인천의 부평에 있는요 미군 기지가 국가에 반환되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포함한 일대가 모두 송병준의 소유다라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친일파 재산 빼앗아가는 그 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 냈었죠. 뻔뻔한 모습이죠. 예, 저희 기억해요. 헌법소원 냈던 거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일 벌이는 친일파 후손들. 저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지만 이게 가능했다는 게 더 이상해요. 우리 사회가 이걸 허용했다는 게 더 이상해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90년에 이완용의 증손자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땅을 되찾아서 바로 팔아치웠습니다. 그 뒤로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이 주목을 받았죠. 16건의 소송 중에 8건에서 승소합니다. 친일파 후손이? 네.
당시에 어떤 특별한 법령도 없었고요. 또 국민정서나 법과운정과는 별개로 법원은 제출된 증거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에 반발하면서 나온 법이 바로 이 친일파의 재산을 우리가 환수하자라는 특별법이었던 거잖아요. 네, 2005년이었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런데도 여전히 친일 후손들의 땅 찾기는 계속되고 있고요. 심지어 2011년에요. 매국노 민영은의 후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했어요. 그런데 이게 법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이 친일재산 귀속법에 따르면 국권 침탈이 시작된 시점을 러인전쟁 개전시라고 봐요. 러인전쟁이 시작된 날. 예. 그때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절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걸 상속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일전쟁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법에서 정한 환수 대상이 안 돼요. 그나마 이 환수 대상에서 빠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긴 합니다만 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친일재산 귀속법,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도 다 막을 수 없다는 게 저는 좀 희한하네요. 네, 또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친일파 후손과 함께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토지 브로커들. 아까 짜고 치는 사람들. 네, 또 브로커들과 함께 브로커들에게 도움을 주는 현직 공무원들, 또 지역 건달들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송병준의 손자 송돈호가요. 예. 경찰 관계자, 거물급 조폭과 연결됐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또 변호사들도요. 이런 소송하면서도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기도 하는데 이게 이들 모두 제2, 제3의 친일파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게 살지 말길 바랍니다. 따끔한 한마디시네요. 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자손들한테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아라. 오늘 3.1절에 참 맞는 주제입니다만 소개하면서도 내내 씁쓸해요. 손탐정의 한마디. 외국 사례를 잊지 말자. 외국은 어땠습니까? 네, 프랑스. 독일에 4년간 지배를 받았죠. 예. 해방 직후에만 부역자 10,000명을 처형합니다. 4년 점령당했는데 4년 동안 식민지였는데도 10,000명을 처형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군요. 그 후 4년에 걸쳐서 7,000명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데 예. 징역형 또 시민권 박탈 처분을 10만 명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1990년대까지도요. 과거사 청산 작업을 지속하는데 프랑스뿐만이 아니에요. 예. 네덜란드. 예, 나치 협력자들을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1870년에 폐지했던 사형제도를 특별히 부활시킵니다. 그러면서 무려 150명 이상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데 예. 무려 35년 동안이나 일제의 지배를 받던 우리는 반민특위가 약 700명을 조사해서요. 약 300명을 기소합니다. 그런데 사형 1명, 무기징역 1명, 징역형 13명, 공민권 전리 18명. 공민권 정리 18명. 네. 나머지는 무죄와 형면제. 이러니 친일 세력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아휴, 부끄러워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부끄러워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덕을 보겠다고 대통령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제발 좀 지켜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탐정 손소, 지금까지의 손소 탐정 그 내용 중에 오늘 가장 저는 찹찹한 것 같습니다. 좀 가슴이 아프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손 변호사님 고생하셨고요. 또 얼른 가서 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탐정 손소호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청년들 일제강점기니 독립운동가니 뭐 이런 역사 얘기에 얼마나 관심들이 있을까 싶은데 그건 어른들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한 대학생 동아리에서요. 여권 케이스를 만들어서 어려운 형편에 놓인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돕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답니다. 왜 독립운동가 후손을 돕기로 결정을 한 거고 또 왜 하필 여권 케이스를 만드는 걸까요? 오늘 화제 인터뷰 대학생 연합 동아리 봄날 프로젝트의 권호상 팀장 연결을 해보죠. 권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학생? 저 이번에 2월에 졸업했습니다. 이번 2월에 졸업한, 막 대학을 갓 졸업한. 네. 근데 아직은 이제 프로젝트에 몸 담고 있고.
네, 아직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예요? 봄날 프로젝트. 저희 프로젝트는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합동아리 소속으로 12명의 대학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12명 재학생, 네. 졸업생.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5주간의 준비 과정, 그리고 3주간의 펀딩 기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현재 3일절을 끝으로 펀딩은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독립운동가들을 돕겠다 이런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돕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일단 다가오는 3일절을 맞아서 저희 팀원들과 독립운동가 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분들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알려지지 않은 분들 네. 여럿을 도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는 특별히 한 분 뭐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분들을 많은 자료나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김문로 선생님을 알게 됐고요. 김문로 선생? 네. 그리고 김문로 선생님의 장자인 김시진 할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김문로 선생은 어떤 분이세요? 네, 김문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북만주로 건너가셔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기지인 치영창을 개척하시고 또 300여 가구의 한인들을 직접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 씨가 맡았던 안윤옥의 모티브가 된 남자인 여사를 직접 돕고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암살에서 전지현의 모티브가 된 인물? 네네네. 그렇군요. 네. 이제 그분 사실 아쉽게도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런 기록들이 남지 않아서 현재는 문서화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직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료가 많이 남지 않아서 독립유공자로 후손이니까 지정을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분이 바로 큰아들 김시진 씨. 네, 김시진 할아버지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사세요, 그 김시진 할아버지는? 김시진 할아버지는 현재 그 우리나라에 그 기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시고 또 최근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현재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앞에 우리가 탐정 손수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독립운동가들은 정작 독립운동에 몸을 다 바치느라 재산 모아둔 것도 거기에 다 쓰고 자식들 챙기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 시키고 이래서 후손들이 대대로 고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전형적인 분이 바로 김문로 선생의 아들 김시진 할아버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여권 케이스를 만들어서 수익을 낼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저희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독특한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 많은 고심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적이 새겨진 여권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적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적이 새겨진 여권을 좀 더 감싸고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여권 케이스를 제작하고 판매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찍힌 이 국적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분들의 그 귀한 여권을 감싸드리자 그런 여권 케이스. 네. 그럼 이 동아리가 원래 디자인 같은 걸 하는 동아리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시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이번에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래는 봄날 프로젝트는 이번 건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거죠?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8.15 광복절에 관련된 프로젝트나 앞으로도 독립운동가 분들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에는 뭘 하던 분들이에요? 그 12분은? 전에도 이런 사회공헌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물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전에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 돕자로 다시 프로젝트 하나 새로 결성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네네. 그렇군요. 디자인은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디자인은 일단 저희의 국화인 무궁화를 기반으로 무궁화를 태극 문양으로 나눠서 디자인을 하였고 또 무궁화를 태극 문양으로? 네네. 그 전체적으로 거는 태극 문양인데 그 안에 다 무궁화가 박혀 있는 거예요? 무궁화를 태극 문양으로
위아래로 나눠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지금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다면은 멋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되게 잘 되던가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현재 1,500여만 원의 판매 그 펀딩이 모였고요. 그리고 하나에 얼만데요? 케이스 한 개. 여권 케이스 하나, 그리고 저희가 또 우리나라 그 지도를 무궁화로 표현한 스티커가 있습니다. 예. 그 스티커 5개 해서 15,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니 15,900원어치씩 팔아갖고 1,500만 원 넘게 모았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좋은 뜻이니까 역시 많은 분들이 나서 주셨네요. 네. 오늘 3.1절로 이 프로젝트는 일단 끝난다 하셨어요. 네네. 그 김시진 할아버님께 이 돈 드리면 많이 기뻐하시겠는데요. 네, 김시진 할아버지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젊은 친구들이 이러한 역사 그리고 이러한 아픔에 관심이 없을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러한 관심에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할아버님은, 김시진 할아버님은 가족이 없으신 거예요? 아예? 네, 현재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신 거예요? 네네. 하하, 그렇군요. 그런 분한테 사실 100만 원, 200만 원도 금액도 금액이지만 정성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 네, 참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대학생들 프로젝트 계속 이어간다고 하셨어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다가오는 8.15 광복절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고 생각보다 저희가 많은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금에서 30%를 기부하고 남은 70%는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어떤 준비 기초자금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어떻게 도울지 어떤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만은 분명한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은 이제 여권 케이스라는 게 여행할 때 쓰는 건데 생각해보면은 독립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또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도 아주 뜻깊은 프로젝트 같습니다. 김시진 할아버님 만나러 가셔서 꼭 좀 안아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따뜻한 온기, 젊은이들의 온기를 좀 전해주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들어하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돕기 위해서 이 젊은이들이 뭉쳤습니다. 봄날 프로젝트의 권호상 팀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3.1절 특집 방송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좀 다루기 어려웠던 독립운동 이야기, 3.1절 이야기, 임시정부, 친일파 이런 이야기들로 1시간 반을 꽉꽉 채워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빨갛게 표시된 공휴일이긴 합니다만 그냥 평범한 공휴일로 보내기보다는 3.1절의 의미, 우리 아픈 역사를 한 번쯤은 되새겨보는 그런 날로 보내시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끝내는 못 보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앞바다를. 그렇습니다. 끝내는. 네. 자,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분단의 희생양이고 이념의 희생양.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서양 현대 음악사에서 윤희상 선생의 위치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많은 수식어들이 있으신데 사실은 우리가 음악 시간에 학교 음악 시간에 보면 무슨 바로크, 고전 시대, 낭만 시대, 국민악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죠. 20세기를 이제 현대음악 시대라고 하면 20세기 이제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점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각계격파를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동양의 어떤 음악적인 어법을 서양 어법과 접목시켜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이점으로 대접받지는 못하지만 그 누구도 지금 20세기의 이점으로 지금 현재 인정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의 하나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20세기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서양 음악에 동양 음악을 접목시켜서 이즘까지는 아니지만 이즘 직전까지를 완성한 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작가라는 게 돌아가시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분 작품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위상이.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세계적인 20세기 작곡가를 네. 우리 손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는 분이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서양에 있는 분들도 살아계실 때 20세기 현존하는 5대 작곡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데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음악가를 음악가로 제대로 평가하고 조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도 아까울 판에 소모적인 논쟁에 이렇게 휘말리게 하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너무 시대착오적이지 않은가. 정말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깝네요. 네. 돌아가시고 나서까지 이런 이념 갈등의 희생양으로 계속 삼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제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제대로 자리를 잡으시게 됩니다. 3월 30일 음악제와 함께 윤희상 선생을 기리는 무대와 함께 펼쳐지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날은 독일의 보쿰 심포니가 예. 저희 개막 공연을 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선생님하고 통영국제음악제 2018 개막 공연이 있는데 그날 레파토가 이제 또 광주의 영혼이거든요. 윤희상 선생이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준비되어 있는데 오전에 이제 이장을 하고 예. 오후 2시쯤부터 그 일반인에게 개방을 해서 추모하실 분들은 와서 추모하시고 그렇군요. 나머지는 이제 한 열흘 정도 그 음악 바다에 퐁덩 빠지시면서 또 추모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모도 하고 윤희상 선생 네. 곡도 듣고 윤희상 선생 아닌 분들의 곡도 다 연주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통영 제가 국제음악제. 25개 공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다양한 공연들, 뭐 바로크 시대부터 우리 현대음악까지 또 우리 전통음악들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겸사겸사 3월 30일부터 열흘 동안 펼쳐지는 그 통영음악축제 여러분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3.1절 하는 뜻깊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 이용민 예술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1절 아침에 뵈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요? 네, 뭐가요? 제가 달라 보이나요? 오늘 뭔가 약간 결연해 보이는 느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다 독립운동의 후손 아닙니까? 예, 그렇죠. 따지고 보자면.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올해가 이 100주년에서 딱 1년 빠지는 맞아요. 99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좀 준비 잘해서 내년에 100주년 때는 정말 의미 있는 행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행간 오늘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서울광장 꿈새김판에 3.1절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글귀가 내걸렸습니다. 서울광장에? 네. 작년 12월 작고한 위안부 피해자 고 송신도 할머니가 생전에 한 말씀인데요. 내 마음은 지지 않아. 이런 글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그 글귀가 내걸렸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 운동이 됩니까? 더군다나 일본은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만약에 전 세계에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지만 우리가 그 피해 그것을 보상해 주겠습니다라고 나선다거나 이렇게 쓰면 또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데 근데 또 이상하게 배상금은 줬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한 일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찌됐든 피해를 받았다고 하니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게 됐다. 이거 먹고 털자. 예. 이걸로 퉁치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밖에 할머님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미투 운동도 사실은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뭐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활동을 접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피해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을 가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진해서 사과를 한 최일아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성추행 사과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타나니까 나 저 사람은 모르겠다. 근데 그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사실은 사과를 먼저 했었어야 될 문제인 거죠. 근데 공개적으로 내가 사과합니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앞서서 사과하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서지도 않았는데 면피성 자백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사실 자백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긴 한데요. 그렇지만 용서는 오직 피해자만이 먼저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자백을 하려면 진정성 있게 제대로 하란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진심 어린 사과, 피해자한테 대한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미투 운동과 3.1절에 바라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두 사안의 공통점 마지막 행간 갑니다. 마지막 행간은 2차, 3차 피해와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다입니다. 음모론. 네. 2차, 3차 피해. 위안부 피해 사실이 고발되고 난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 특히 보수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 역사 바로 세기 문제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거기도 한데요. 자발적으로 갔다.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간 거 아니냐. 마치 해픈 여자 취급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돈 받고 성매매해놓고 왜 피해자인 척하느냐 뭐 이런 식의 주장도 했었고.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주장인데 처음에는 여러분 이런 주장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 교수가 네. 저 책을 발간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비슷한 톤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예. 2심까지 가서 지금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 그리고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영 검사 폭로한 직후에 어떤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왔냐면요. 이것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기도 한데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일 같다. 뭐 성격이 모나서 좋아하는 동료 검사가 별로 없다. 사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얘기가 일종의 음모론 같은 게 검찰 내부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는 성추행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이 부분인데 인성이 어떠니 성격이 모나서 뭐 친구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가 거기서 왜 능력이 안 좋니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사실은 언론도 좀 반성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디 없나 피해자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들을 보인 거랑 아니면 피해자의 고백을 여과 없이 선정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오히려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취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준다 그럽니다. 그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했어요? 더 센 거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피해자가 이게 지금 뭐지?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야죠. 그럼요. 그걸 가지고 막 뭐가 없냐 이런 식으로 취재하는 것은 진짜 폭력적인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누구의 공작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까지 지금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위안부 강제동원과 미투 운동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논쟁에 끼어들 틈이 없고 그래서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두 사안의 공통점을 오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역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어요. 예.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맞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투 운동 물론이고요. 그리고 폭로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그다음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점도 그렇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 오늘 3.1절 맞이 행간 잘 짚어주셨어요. 제가 아까 3.1절에 결연하게 오신 것 같다고 했는데 주제도 상당히 결연했습니다. 앞으로도 결연하게 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환 씨. 행간이었습니다. 3.1절 특집방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절 아침 인사드립니다. 오늘 1919년 3.1 만세운동이 있은 지 99주년입니다. 그러니까 100주년까지는 꼭 1년이 남은 거죠. 그래서요. 오늘 뉴스쇼에서는 3.1절을 맞아 우리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3.1절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조금 특별한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여러분, 나는 윤 이사입니다. 내가 구라파에 취재하던 38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충무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잔잔한 바다, 그 푸른 물색, 그 잔잔한 조목을 스쳐가는 바람도 내한테 음악을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 음성 작곡가 윤희상 선생의 생전 육성입니다. 상처 입은 용으로 불리던 작곡가 윤희상 선생. 독일 베를린 공원묘지에 안치되어 있던 그분의 유해가요. 얼마 전에 고향인 통영시로 돌아왔습니다. 충무, 그러니까 지금 충무가 통영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살아생전에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 땅이지만 발을 한 발자국 디디지 못했는데 유해가 되어서야 이제 돌아올 수 있었던 사연.
오늘 3.1절 첫 인터뷰 통영국제음악재단 이용민 예술기획본부장 연결해서 들어보죠. 이용민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유해가 지난 25일에 돌아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직 이장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 저희가 3월 30일 통영국제음악제 개막 날에 맞추어서 선생님을 이제 제대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막 날에 일부러 딱 맞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개막일 날 되면 경양 각지에서 많은 애호가들도 오시고 하니까 선생님 이번에 오실 때는 좀 환영받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 좀 일찍 오신 거죠. 네. 그러네요. 쓸쓸하게 혼자 돌아오셔서 이장되는 그런 것보다는 기왕이면 많은 음악 애호가들과 함께 환영 인파 속에서 돌아오시라 이런 의미. 네, 계절도 그때는 좋아서 또 꽃도 많이 피고 그렇겠네요. 봄이 완연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많은 분들이 윤희상이라는 이름을 지금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도대체 윤희상 선생이 무슨 사연으로 한국 땅을, 고국 땅을 밟지 못했던 거지? 또 가물가물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또 모를 수도 있고요. 네. 왜입니까? 윤희상 선생님 이제 1917년생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특히 젊은 분들에게는 아주 오래된 이제 인물이시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이분이 이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좀 꼬이기 시작된 그 동백님 사건도 요즘 젊은 분들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1967년 동백님 사건, 동베를린에 근거를 둔 간첩단이 암약하고 있다 이렇게 된 사건이죠. 간첩 사건. 예. 이제 정부에서도 밝혔지만 이제 상당 부분 조작된 부분이다 해서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된 양 돼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불과 몇 년 전에는 통영의 딸 신숙자 사건이라고 해서 통영의 아들 윤희상이 통영의 딸 신숙자 씨, 오길남 부부를 가족과 함께 속된 표현을 하면 북에 팔아먹었다 이런 프레임으로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것 때문에 윤희상 선생님이 아주 나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동백님 사건이야 워낙 유명합니다만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게 이제 오길남 박사라고 이제 그 제독 경제학자인데요. 그분이 이제 통영 출신의 부인을 맞아서 그분이 이제 북에 전향을 해서 가셨다가 가족만 남겨두고 다시 이제 혼자서 탈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또 우리 남한에 재전향을 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 안에 이제 내용이 윤희상의 권유에 의해서 우리는 북에 갔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해체되었다.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노덕 수용소에 이제 있다. 그리고 이제 윤희상 선생을 원망하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전향한 이유는 윤희상의 어떤 꼬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적은 일종의 거군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각인이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관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윤희상 선생님은 이제 오길남과 나라는 또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간단하게. 거기는 보면 이제 한마디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오길남 씨를 제대로 만난 건 오히려 오길남 씨가 탈출하고 난 이후에 저희 가족을 좀 구해 주는데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만났을 때가 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게 처음이다. 그 이전에는 한인 사회에서 멀찌감치 있어 본 게 다다. 이런 부분인데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셔 계시고 또 한 분 아직 살아 계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살아계신 분 목소리가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좀 일방적으로 이야기가 돌면서 윤희상 선생이 또 이념의 희생양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또 매도가 되고 있군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몇 해 전에 그래서 이제 사자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일종의 홀딩이 돼가지고 사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희상 선생 유족들이 이 오길남 씨에 대해서 오길남 박사에 대해서 또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는데 그렇습니다. 보류가 됐어요? 그냥 보류돼 있는 상태고 특별하게 이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돌아오시긴 돌아오시는데 또 약간 심란한 상태에서 마음이 좀 찜찜한 상태에서 돌아오시는 거네요, 윤희상 선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인터넷에 그 보도를 보고 밑에 댓글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적어도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군요. 윤희상 선생. 어쨌든 분명한 건 남북의 어떤 체제 경쟁이랄까요? 체제 경쟁이 극에 달하던 때에 둘 사이를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힘썼던 상징적인 인물?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도 왔다 갔다 하고 음악을 가지고 교류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간첩으로 찍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뭐 북하고 인연이 됐던 건 아닐 테고 63년도에 방북을 했죠, 처음에. 이게 이제 67년도에 이제 간첩단 사건이 되게 되는 계기인데 간첩 행위를 하러 간 건 아니고 그 당시는 또 지금하고는 또 국내외 상황이 다 달랐을 테고 그렇죠. 또 선생님 계셨던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가진 상징성도 있습니다. 거기가 또 분단 도시였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고구려 강서 대묘 사신도라는 그림에 이제 선생님이 상당히 작품이 화두였기 때문에 그걸 좀 보러 가시고 또 통영의 친구 최상환이라는 친구가 그분을 월북을 하셨죠. 그래서 그 활동을 평양에서 하고 있다 해서 친구도 만날 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 고구려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에 관심이 있어서도 그렇고 친구도 만날 겸 겸사겸사 북한에 갔던 건데 그렇습니다. 마침 그때 사실은 공안 사건이 좀 필요했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여기 뭐 그때 부정 선거를 좀 덮어야 되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간첩으로 간 몰린 건 거예요. 사실이지만 뭐 그때는 국가도 미성숙했고 뭐 해외 나가는 것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여기서 2년 동안 복역을 하고 국제사회 구명운동에 힘입어서 이제 결국 망명의 길을 걷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남도 북도 다 내 조국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남한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북을 간 것이고 북에 가서 전향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방문을 해서 뭐 음악회 같은 거 같이 의논하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이제 현실 참여적인 곡을 좀 씁니다. 광주의 영혼이라든지 화염 속의 천사라든지 이런 곡들을. 그러니까 또 좀 불편해지는 거죠. 또 좀 우리 보수적인 분들이 또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문민정부 들어와서 YS가 청원을 해서 들어올 뻔하셨죠. 그때는 남북 합동음악회를 선생님이 직접 기획하시고 통일이랄까 화해에 기여하시려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유감 표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뜻이 전달되어서 거의 공항까지 오셨다가 이게 뭐 말을 좀 잘못하면 내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 도로 돌아가셔서 일본까지 오셔가지고 통영 앞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육성도 남기시고 그랬죠. 그 이듬해 돌아가시게 되신 거죠. 제가 듣기로는 그 벽에 윤희상 선생의 집 벽에 통영 앞바다 사진이 붙어 있었다.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그 사진을 매일 바라보셨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제가 그 유품을 이제 가지러 2009년 연말부터 제가 독일을 갔었는데 그 침실 침대 머리맡에 딱 그게 이렇게 있으시더라고. 한 60년대 초반 정도 되는 통영 풍경이 지금 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행가는 밑으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지금 우리 사회에 퍼지는 미투 운동이나 다 성폭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뭐 전시냐 평시냐? 국가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냐? 아니면 한 개인이 범죄냐?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성폭력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엊그제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 여성을 집단 학살한 사실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이 옥새짓이라고 하죠. 끝까지 싸우다가 안 되면 집단 자결하라. 이렇게 해서 내리는 명령인데요. 이게 1944년 중국에 있는 일본 군한테 내려진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억울하게 끌려갔던 조선인 위안부들한테도 이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진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서울시가 3.1절을 기념해서 개최한 컨퍼런스에 공개한 거죠? 네네, 맞아요. 서울대 연구팀이 발굴한 사진입니다.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를 학살하고 매장도 안 했어요. 그냥 산 비탈 구덩이 같은 데다가 이게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대여섯 구, 시신 대여섯 구를. 그거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진에 공개된 건 그 정도죠. 굉장히 처참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죠. 다 발가벗겨진 채 쓰레기 더미처럼 그냥 막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그 지시를 조선인 위안부들이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집단 자결을 하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 조선인 위안부 끌려간 그렇죠. 사람들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학살을 했다는 얘기는 강제 동원했다는 얘기고, 일종의
군대의 한 부분처럼 취급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본군이 강제 동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논리를 반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세기 전에 벌써 반세기잖아요. 반세기 전에 발생한 일본군의 이 전시 성폭력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고 있는 미투 캠페인하고 이 두 가지 뉴스의 행간에도 뭐가 숨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한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이 있었다입니다. 한 피해자의?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불고 있는 미투 캠페인, 미투 바람은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고발 때문에 시작이 됐잖아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촉발됐죠. 예. 물론 이제 한국 사회 성폭력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두 다 나서서 나도 이 피해를 당했다고 이렇게 연이어 피해자들이 고발을 하고 나서는 것은 결국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말기인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행위거든요. 네. 근데 해방된 지 무려 46년이나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 8월 14일 이 김학순 할머니가 내가 바로 그 피해자다. 그렇죠. 이러면서 대중 앞에 나섰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용기 있는 목소리가 아주 큰 울림을 만들어냈고요. 네. 그다음에 293명의 생존자들도 나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등등에서 이 국경을 넘어서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입은 여성들, 피해를 입은 분들이 나도 그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당시로 보면은 미투 운동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투네요, 정말. 네네. 제가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인터뷰 여러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들 말씀이 이 김학순 할머니 나서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까봐 너무나 두렵고 네. 이 과거는 숨기고 평생을 가야 하는 몸이 더럽혀진 죄인 이런 느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김학순 할머니가 용기를 내면서 이게 공론화되면서 이건 죄가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피해를 당한 거구나.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가 방송에서 인터뷰했던 거하고 맥락이 거의 비슷한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똑같이 그런 것들을 겪고 또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누군가가 앞서서 나섰을 때 이런 식으로 미투 운동처럼 번진다는 겁니다. 예, 첫 번째 행간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발부터 시작됐다.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용서는 오직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입니다. 용서는? 네. 그러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본과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고 하면서 합의를 했잖아요. 예. 근데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있는데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